각각 3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6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와 세계적인 지휘자가 곧 되실 지수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너는 안 돼. 테마. 너는 안 돼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연주를 부탁드린다고. 오늘 그런 연주가 있었던 거죠? 네. 요청하신 게 저희도 좀 황당하고 황당하고. 예. 클래식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명색이 고민을- 아티스트인데 예. 고민을 진지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곡을 새로 써볼까 편곡을 해볼까. 진짜 편곡을 했습니다. 네. 편곡을. 그런데 네. 요청하신 게 유치하다 보니까 유치하다 보니까. 음악이 인정. 음악이 너무 유치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클래스를 지켜야 되지 않냐. 클래식을 지켜야 되지 않냐. 명색에 그래도 아티스트 엘레강스를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엘레강스하면서 배신과 사랑의 장면을 이 주제가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배신하는 거야? 예,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곡이었어요. 어. 원래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곡이죠. 하지만 그 장면에서 저는 말씀하신 그 장면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 예. 흥미진진. 예. 너무 좋아. 기대만발.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원래 예. 아름다운 곡인데 예. 어떤 대목에서 바로 이 대목을 편곡하면 너는 안 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원래 남편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예. 들켜가지고 트리스탄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와요. 예. 그런데 이졸데가 병이 난 거예요. 예. 이졸데가 또 그 의사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졸데가 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흰 돛담배를 타고 오면 이졸데가 온다. 검은 돛담배면은 이졸데가 안 온다라고 트리스탄이 새로 사귀던 여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새로 사귀던 여자가 그걸 거꾸로 말한 거예요. 일부러. 오는데 안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열받아서 트리스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졸데가 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수 있었는데. 고칠 수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졸데가. 예, 그래서 이졸데가 사랑의 죽음이라는 곡을 부르시는 건데 새로 사귄 여자분 있잖아요. 요 나쁜 사람. 얘 혼내줘야 된다. 이졸데가 네, 과거의 사랑인데 네, 이 남자가 다른 여자 사귀고 있어. 예. 근데 이 여자 이간질로 그렇죠. 죽고 말았어. 예, 거 봐라. 나 떠나가지고 다른 여자 말 듣다가 죽어버린 거 아니냐. 하는 회한도 있고 네, 동시에 새로 사귄 여자. 네, 너 때문에 이 남자 죽은 거 아니야. 예. 이 나쁜 네. 그렇죠. XX. 그래서 저희가 좀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풀어봤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 잘 되나 봐라. 너 안 돼. 네, 보고 네, 우리는 그 대목만 필요하거든요. 네. 너는 안 돼. 그래서 자, 어떤 대목이 너는 안 돼요, 그러면? 클라이막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딘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단 말이야. 너는 안 돼. 어차피. 거기 아니야? 다시. 너는 안 된단 말이야. 너는 안 돼. 어차피. 나 저희가 느꼈어. 느꼈어요? 되게 고귀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느꼈어.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좀 될 줄 알았지, 될 줄 알았지. 네. 하다가 뒤에 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다다다다다. 지휘자님 맞지 않습니까? 안 돼. 저는 이렇게 재밌으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김어준 씨가. 네. 정말 넌 그래서 안 돼 먹은 거야라는 그런 거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명 그때 와서 연주했잖아요. 운명. 운명. 어. 거기 운명에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와서 그때 운명 연주했거든요. 하셨지. 예. 대단했지 그 연주. 예. 그거야말로 넌 안 돼. 넌 죽었어. 넌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 진짜 이런 거거든. 그 중에서 넌 안 돼. 클라이막스 네. 운명에 30초만 해줘. 30초만. 잠깐만요. 아, 뭐 떠올라서 지금? 야, 이거 맞으면 죽어. 이 음악이 날라와서 딱 꽂히면 죽는다. 야. 너는 안 돼 했잖아요. 요 다음 번은 너도 안 돼. 또 안 되는 사람이 또 안될 있어요? 사람이 좀 많거든요. 아. 너는 될 줄 알지. 너도 안 돼. 아. 어. 느낌 오셨죠? 예. 더 강력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되나 보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더 안 돼. 너는 더 안 돼. 기대도 됩니까?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2주에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자를 이렇게. 아니, 근데 느낌이 왔죠? 예. 너는 더 안 돼. 2주 후에 만나는 것으로. 초파리, 인간의 공통조상이 있는데, 예. 공통조상의 혹수 유전자는 예. 결국은 동일했어요. 좋아요. 요놈이 6억년에 걸쳐서 어떤 스위치를 켰냐에 따라 초파리가 되거나 인간이 됐을 뿐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 정확합니다. 스위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몸에 공간적 배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네네. 배가 있는 그 순서를 결정해 준 게 혹수전자고 어... 그 혹수전자를 돌연변을 이렇게 보면 그 순서가 엉망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진화는 스위치에 진화네요. 그렇죠. 어떤 놈을 켜고 어떤 놈을 끄는가. 그렇죠. 뱀의 다리를 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스위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그 고장난 스위치를 분자적으로 떼내 갖고 지한테 거부에 심었어요. 예. 그랬더니 지의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오마이 사이언스. 충격이에요, 충격. 저는 오마이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마이 사이언스를 해야 돼요. 오마이 갓이 아니고. 박사님 가끔 오마이 사이언스 하시는 저는 20년 전부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오마이 갓이 아니고 오마이 사이언스네. 자, 김영대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BTS가 6주 연속 1위 했대잖아. 야, 너 표정 거만한 것 좀 봐. 맞췄다 이거지. 예? 정확히는 제가 5주를 얘기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5주를 한다 그랬지 5주만 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7주 합니까? 5주까지는 진짜 저도 사실 놀라긴 했는데 네. 6주가 만약에 되면은 7주의 여부에 따라서 네. 이게 바톤 터치가 될 수 있다. 신곡이 발표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신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면 7주 1위를 만약에 한다면 네, 네. 8주째에 BTS 곡이 1, 2위를 하거나 네, 철저히 가정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세게 던져보시지 뭐 불가능하지 않다 정도. 됩니다. 바톤 터치. 안 되면은 어떤 시스템의 한계, 진짜한 게 차별, 아시아에 대한 차별.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BTS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평가할 만큼의 자기 경험이 없는 그런 영역으로 저 멀리 가버렸어요. 기자들이 뭘 쓰려고 해도 자기 기억, 자기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BTS는 그런 자기 기억이나 경험이 없는 세계로 가버렸어요. 아예 저 멀리. 우리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이너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르는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아예. 받아 쓰는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평가 하려면 뭐 비교치가 있어야 되지 머릿속에. 그게 없잖아.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그룹이 아닌 것 같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김영대 평론가는 미국에서 놀다 오다 보니까 놀다 아니 근데 제가 케이팝 이야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BTS 같은 경우는 담론의 소유권 자체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빌보드가 뭐라고 했다. 롤링스톤이 그렇죠. 뭐라고 우리 했다. 기자들이 현상 바깥에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평가도 못하고 이게 답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잘 아는데 아이, 어머 저기 먹을 게 있다 그러고 기구하신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답답한 거냐면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을 외국에 있는 리포터라든지 평론가들이 갖고 가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정론이 되고 평가도 수입하는 거지. 평가도 수입하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BTS 얘기를 한 2015년 이 경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 저의 의견이니까 이슈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제가 그 뉴욕 매거진이나 MTV 이런 데다가 제가 기고를 했거든요. 제 영문명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역으로 한국 언론에 역으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쓴 건데. 한국 사람이 쓴 줄 모르고. 모르죠. 평상시에 김영대가 한 말을 인용 안 했으니. 인용 안 돼. 안 했으니.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저게 나다 밝혔어요? 밝혔는데 이슈는 안 됐어요. 웃긴 현상이죠. 실제. 웃긴 현상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 우리말도 못하는 외국 평론가로부터 수입해가지고 듣고 있다는 게 웃긴 거잖아. 근데 스스로 거꾸로 돼야 되지. 우리가 평가하든 막 하면 그쪽에서 번역해가지고 아 이렇게 평가한다. 제가 어렸을 때 팝음악이나 락음악을 듣기 위해서 롤링스톤을 막 사갖고 사전 펴놓고 안 되는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하고 왜냐면 그들의 음악이니까. 근데 지금 케이팝이 세계를 호령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케이팝조차도 우리가 외신을 갖다가 번역을 해갖고 아 케이팝이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거가 웃기지. 그 웃긴 거야. 해석이라는 게 권력이잖아요. 문화적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이 담론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전히 다른 권력을 빌려와가지고 그런 시국인데 지금 김영대가 나타난 거야. 최근에 그 BTS 관련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냐? 아미들 사이에서 이게 여기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총수와 함께 했었던 언론 비판 네. BTS와 관련한 아. 그것과 봄날 해석, 봄날에서. 봄날 뮤직비디오 해석 이게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그거 내가 잘해서 그래.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 식의 시도가 많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K-팝에 대한 담론 주권을 우리가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서양 철학자들 다 듣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해석 권력을 서양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런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석 권력이라는 거. 이 문화에 있어서 해석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시도도 안 하고 기자들도 안 하고
평론가들도 안 하고 문학의 교수들 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현상이야. 근데 무슨 이게 학문의 영역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끔 BTS가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반응이 아이돌이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아 정확합니다. 예, 아니,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에요.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나. 사회학자들이나 문화 평론가들이 튀어나와야 되고 이 현상을 진지하게 해석하는 시도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어디서요? 빌보드 차트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제 BTS가 이런 현상을 이뤄내고 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네, 빌보드 올라가는 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약간 좀 핫백 뭐 1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언제 해봤다고 처음 해본 건데. 약간 가요 톱10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자기가 다루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려고 별거 아니니까로 자꾸 만드는 거지. 빌보드라는 것이 원래 전단 같은 거예요, 전단. 뭐 1800년대 말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930년대쯤에 주크박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기곡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58년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핫백 차트, 핫 100라는 차트가 생기게 돼서 그 이후로 요 63년간을 우리가 핫백 에라, 핫백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핫백 시대에 1위 한 곡이 몇 곡이나 될 것 같아요? 1위를 한 곡이 1125곡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5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196곡인가? 근데 그 중에서 그룹이 1위로 데뷔를 해서 6주 연속을 기록한 곡은 10곡이 안 된다. 이 기록만 봐도 엄청난 기록이죠. 예.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달하지 못할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기자들이 너무 넘사벽의 그 기록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손이 안 닿는 데로 가버려가지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기자들이 잘 그래요. 1위 기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히려 보도가 줄어드는 현상도 좀 그렇고. BTS 인터뷰 좀 해주라 그래. 이게 핵심입니까? BTS가 안 되면 회장님 있잖아. 응? 방시혁 대표요? 방 회장님. 응? 본인도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직원들 일부하고만 직원들 일부. 근데 그분들 말도 회장님을 뵌 지가 오래됐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평론하고 그랬었는데. 아, 독설가로? 네. 예. 비호감이었거든요. 저는 독설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캐릭터였거든. 야박한 소리 하고. 회장님 홍합령 아니었어. 최근에는 논쟁점이 하나가 이제 생겼어요. BTS가 5주 연속, 6주 연속을 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인기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 거야? 소위 말하는 팬덤빨이다. 라는 식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그만큼 크지 않은데 소수의 편층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1위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빌보드가 BTS를 위해서 기준을 바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1등을 뽑는 거예요. 그 기준에 BTS 1등 했는데 어떡하라고, 씨발. 빌보드가 BTS만을 위해서 그런 뭐 기준을 당연하죠. 바꿀 이유가 없잖아. 당연하고 BTS 이후에도 빌보드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있어왔고 논쟁 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라고 봐요. 그건 난. 걔들이 그런 걸 따지든 말든 그렇죠. 그걸 따지려면은 빌보드에 따지라 이거야. 빌보드는 특별히 하나의 가수 특정 시점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기준을 바뀔 이유가 하나도 전혀 없어요. 없죠. 네. 기준이 있다면 거기 있는 가수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1등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미 그 기준에 맞춰서 네. 수만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맞나 안 맞나 공박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 1등 못한 새끼들이 한 짓이에요. 저는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위는 1위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구차해. 그 논쟁을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런 걸 맞상대하는 자체가 구차한 거거든요. 상대해 줄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명쾌합니다. 김영도 평론가도 상대해 주지 마세요. 전 상대를 해야지 또 제 일이 있으니까. 그럼 상대하세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네. 자, 현상은 세계적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든 지식인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문화 지체인 거예요. 펜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지들이 지체되어 있는 건데 별거 아니냐 하고 있는 거다. 이 갭을 빨리 좁혀야 돼요. 우리 음악이고 우리 문화인데 우리가 더 잘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더 부지런하게 지금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라든지 담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을 그 해요. 사람들이 다 따라잡으면 김영대 평론가 할 일이 없어요. 당분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려나가는 거 아니야? 뭐 시상식 있고 그러면. 그죠? 네, 뭐 시상식 중계도 했었고. 네. 근데 점점 거만해지는 거 봐.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책 들고 나온 거 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새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 앞에 우리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거대한 터닝 포인트를 통과했다. 그것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세계적 기준을 세우거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석하거나 그 해석을 던지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요거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요걸 따라잡는 사람들이 담론을 주도하는 겁니다. 담론을. 맞아요. 담론을 주도하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야지. 모멘텀이 왔어. 그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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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책인데요. 아이돌을 아티스트로 대접을 해서 평론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거나 그걸 분석한 것은 많지 않아요. 저는 why not? 왜 안 돼? 라는 생각들을 여기 책에 담았고 심플하게 제가 10팀을 소개를 했어요. 10팀의 아티스트를 뽑아서 제가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뭐 인상 비평이 아니라 실제로 음악적인 지금까지 분석. 몇 분 나갔어요? 1000분은 나갔어요? 그 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그 정도 네네. 5000분은 안 나갔죠 아직. 아직은 아닐 겁니다. 목표는 몇 부예요? 뭐 만부. 만부. 맞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바스 냄새 잡는데 전문가죠 이 기업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최근 들어 절찬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네요. 예. 이렇게 싱크대용도 있고 욕실 바닥용도 있고 세탁실용도 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지와 가장 오래 함께 해온 착한 콜 대리운전, 착한 콜 플라워, 가능하면 착한 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아이스크림 요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입점하는 거거든요.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공기 반 우유 반.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주입하는 공기 함량이 중요하잖아요.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공기 함량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안정제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첨가물인 거죠. 근데 안 쓴다. 여기서는 안 쓰면서 대신에 천연 재료를 사용한답니다. 뭔지 모르겠어 나도. 맛있어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쭈쭈바도 있네. 다음 주에는 쭈쭈바를 먹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없어요? 먹을 것부터 내놓으라. 야, 빨리 드려.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일단. 그동안 준 거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방청객도 드려라. 이번 주부터 할 건데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유기농 아이스크림이에요. 내가 최근에 먹어본 아이스크림들 제일 맛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할 것 같아. 아,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거. 다 유기농이에요. 담백한 것 같네. 첨가제가 원래 아이스크림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 여기는. 천연제로만 사용한다. 그냥 그동안 교수님 책 나왔어. 맛이 어떻습니까? 아, 그동안 먹은 것 중에 최고라니까. 책 몇 권 나왔습니까? 8,700부. 8,700부. 네. 빨리 10,000부 빨리 찍어달래니까. 7월 달에 10,000부 가야 되겠다. 그렇지. 예. 7월 달에 10,000부 가야 연말까지 20,000부 가죠. 총수가 이건 책임져요. 책 사줘! 진짜 맛있네. 이거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입점이. 잘 팔리겠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자, 웅쿠타드. 웅쿠타드. 아니, 처음 들어보셨다며.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읽지? 그랬거든요. 유엔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내용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몇 년 있으면 역사책에 나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그룹으로 간 게 B 그룹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박스로 한 나라 이름들인데요. 안도라, 키프러스, 홀리시, 뭐 들어보셨죠? 교황청 국가예요. 안도라도 이태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조그만. 네. 그리고 그리고 스타인도 마찬가지고. 몰타, 모나코, 산마리노 이런 나라들을 빼면은 우리가 아는 23개국만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세계 23개국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거 빨간 박스로 한 건 사실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작거나 영토도 작고. 실질적으로는 22개국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됐다. 예. 웅크다드가 유엔총회 산하예요. 디벨로핑 리전스라고 해가지고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었죠. 예. 듣기 좋으라고 개발도상국이지. 그렇죠. 예전에는 후진국이라고 불렀어. 자, 그런데 6월 22일 날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선진국의 그룹으로 이동하겠다. 예전에 예. 요청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받아들여주질 않았대요. 웅크다드 역사가 64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구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변화시킨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개도국들이 발언권이 센 기구예요. 숫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전체 195개 국가 중에서 한 134개 정도가 이거 개도국이에요. 여기 그룹을 A, B, C, D로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사전 조정을 해. 의견 조정을. 미리. 그래서 그룹의 의견을 내놓는다고. 제일 많은 국가가 있는 데가 그룹 A인데 여기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모여 있는데 인구도 제일 많고 국가도 제일 많은 지역이죠. C 그룹은 중남미의 개도국들이고 D 그룹은 과거에 동구권에 있었던 국가들. 나머지는 다 개도국인데. 개도국이죠. 예. 근데 지역별로 나눴네요. 개도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유엔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야. 근데 개도국이 지지를 해준 거야. 한국은 예. 저쪽 그룹으로 가라. 예. 한국을 왜 지지했냐면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있는데 선진국들이 잘 안 해줄 게 아니에요. 한국이 가서 좀 그 조정자 역할 좀 해달라.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래서 보낸 거예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G7 초청해서 보여준 모습이 보니까는 선진국들이 전부 다 한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앉아있고 자기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재자 역할을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적극 지지를 해준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이제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세계 이제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선진국가들은 경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웅크타드가 T가 뭐냐면 트레이드, 무역을 얘기하는 거고 A는 엔드고 그다음에 D가 디벨롭먼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가들이 경제 통합을 무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개도국 입장 속에서는 그 경제 통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 같은 거예요. 선진국가들한테. 다시 옛날처럼 식민지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 쏠려가지고 희생이 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 싸움에 그러니까요. 어느 한편에도 쓰지 않으면서 더 이상 식민지로 빠지는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언덕이 필요해서 태어난 게 이 웅크타드예요. 개도국의 입장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미국은 이거 싫어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개도국들이 원하니까는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웅크타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큰 데고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한민국이 풀어주는데 역할 좀 해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아주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한미 관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기존에는 수직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호혜적 관계로 파트너십 관계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G7이 초청을 했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 오늘 이제 뭐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점에서 20세기까지 핵심 국가들이에요, 사실은요. 스페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네덜란드가 인구는 2천만도 안 되지만요. 무역 규모가 우리보다 더 큰 나라예요. 한 대상 제국이었죠. 예, 그렇죠. 제국을 거느렸던 나라들은 세계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손을 내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웅크타트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내면서 조종자 역할을 해달라고 개도국이 성명을 냈어요. 가서 조종자 역할을 그렇죠. 해달라. 자, 올 상반기에 수출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6천억 달러가 돌파했던 해였었어요. 가장 높았던 해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의 57%를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도체가 기여하는 건 한 16%뿐이 안 돼. 다른 상품들도 다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품이 지난 1, 2년 사이에 뭐가 이렇게 달라졌겠냐요, 이거예요. 1, 2년 사이에 무슨 뭐 대단한 기술 개발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의 브랜드가 높아진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 효과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올해 수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예상을 못했어. 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뭐 유럽의 우리가 명품들이라든가 막 좋아했던 것처럼 그게 왜 그래요?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좋아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한국이요. 브랜드 가치지.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냐 이거예요. 우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지난 1년은 뭐냐? 코로나 재난이 있는 시기예요.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가 성장률도 1등을 했잖아요. K방역이 공헌된 하나 가장 큰 요인은 뭐였습니까? 전 국민들이 자발적인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모두를 위한 자유를 외치면서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빠 죽겠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모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소름이 돋았다고요. 코로나라는 것은 모두가 해방되기 전에 이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K방역이 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K방역의 1등 공신은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지난 40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국민들이요. 저는 촛불시민과 K민주주의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40년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이 방역이 영향을 미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데 한국은 봉쇄 없이 방역을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런 말을 우리나라밖에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 개도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보편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봤어.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대로 다른 영역에서도 니네가 관철시켜다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개도국들이 한미 정상회담도 받고 G7도 받거든. 그러면 거기 가서 개도국을 대변해 주시오. 그럴 만한 가치관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출발이 어디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구 신천지가 터졌을 때예요. 총선 직전이란 말이에요.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싶은 아주 강렬한 정치적 욕망이 불탈 때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일본처럼 해요. 검사 수를 줄이면 돼. 그리고 그때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지역 감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포기하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관리해야 된다. 맞아요, 그때.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했어. 마지막 한 사람 감염자까지 찾아내겠다는 게 처음에 우리 방침이었다면 갑자기 1000명이 터지니까 불가능하다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졌으니 그건 포기하고 위기관리로 넘어가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교과서에 써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무리 숫자가 많이 나와도 모조리 다 찾아낸다. 이 정책 판단을 그때 내렸어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때 우리 방역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선거에 질지도 모르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 보수 매체에서 막 난리 났잖아. 네, 대구 사태 때. 대구. 근데 그때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마지막 확진자까지 다 찾아내겠다. 이 정책 판단을 내렸고 그때 한국형 모델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니까요. 2년 전에 일본하고 싸움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지지 않는다.
하면서 촛불 시민들이 호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태가 반복된 거야. 이 한국형 모델은 그때 탄생한 거예요.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 한국형 모델은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이 봐보세요.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80% 되는데 최근에 막 2만 명 나오면서 포기하고 중증 환자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는 독감처럼 안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첫 순간을 놓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전 세계가 똑같은 숙제 앞에 섰는데 한국만 락다운 없이 그 숙제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푸는 방정식을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그렇죠. 거예요.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이 모델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은 한국형 모델이 세계에 준 인상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탁현민이 지난주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G7 가서도 다 정상이 물어본 게 그거라 해야 되잖아요. 락다운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해. 중국도 락다운부터 시작한 거야. 그렇죠. 도시 전체를 다 막아버렸잖아. 타이완도 그렇겠죠. 대만도.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전체를 락다운한 거예요. 네. 락다운 없이 여기까지 온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변이가 계속 생기고 1000명 12월 달 갔다가 또 1000명 나오고 그러지만 이 방식을 우리는 집단 면역까지 계속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완성한 모델, 요 모델이 전 세계에 준 인상이 만들어낸 위상 변화입니다, 이게. 정수가 똑똑한 게 이게 그때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때가. 선진국이라는 게 뭐죠? 앞설 선짝.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멸성 지화폐라는 것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창조적인 정책을 새로운 방식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20세기에는 선진국들을 보고선 쫓아가는 걸 바빠왔는데 코로나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해보려고 했어, 많은 나라들이. 안 돼, 그게. 그게 되려면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맞아요. 되고, IT 기반도 그만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행정도 뒤따라줘야 되고, 국가 시스템 전체가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지. 안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세계 평균 인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한국의 바이오, 한국의 IT, 한국의 시스템 소프트 파워, 그리고 제품까지 연결되는 것이. 수출이 잘 되는 건 그 결과야. 말씀처럼 1년 만에 제품이 갑자기 좋아졌겠냐고. 그렇죠. 똑같아.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못 만들어내, 의도적으로는. 세계 전쟁 정도 나야 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메이드 인 USA 하게 되면 굉장히 환장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지. 2차 대전 후에 환장했지. 예.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때 그 결정, 그 순간에 유혹이 많거든. 그리고 총선 때까지만 한 달만 검사량을 줄여가지고 검사 하나만 모르니까 1000명 나올 때 500명 나오게 만들면 간단하잖아. 그 더군다나 사이에 쫙 퍼지겠지. 나는 얍삽하게 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주변에 참모들도 그렇게 건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네. 리더의 품성도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결정이 나머지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문 대통령도 이렇게 될지 몰랐지, 자기도. 왜냐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데 순간에 결정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저는 그게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경륜은 그냥 단순한 경험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아주 힘든 일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바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출 규제 때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하여 관계부처가 전부 다 일본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렇죠. 당장 반도체 큰 타격이 입는다. 그 전해에 반도체 호황이었단 말이야. 50%가 반도체인데 이거 타격이 오면 어떡하냐. 그럼에도 나는 싸우겠어.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죠.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검사해.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똑같은 맥락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하이파이브를 해서 쓰는 거야. 이거 역사책에 나중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기록될 거예요. 지금은 바보 언론 플러스 사악한 언론. 포탈도 그렇고 저쪽 정당도 그렇고 이 의미를 해석 못하게 만들고 있지. 다스베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구독해!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왜 구독을 안 하는 거야?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보기만 하던 사람들 대선판에서는 100만이 필요해. 구독하는 게 좋아.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멈추고 구독하란 말이야. 갑자기 생각났네. 만약에 본인이 구독했다. 가족, 친지 다 구독시켜 그러면. 응? 예. 자, 그때가 결정된 순간이었다고 봐요. 맞아요.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아, 거거든요. 웬만한 학자보다 나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결정됐는가 곰곰이 되짚어봤어. 네. 신천지 때예요. 그러네요. 그때 선거가 직전이었기 때문에 참모진이든 당이든 모두들 애가 탔거든요. 그렇죠. 야, 이것 때문에 선거 지는 거 아니야? 다 애가 탔잖아. 이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정이 K방역을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 원칙으로 가고 있고 이 원칙을 처음부터 만들고 지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K방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고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감탄한 거예요. 저 나라는 어떻게 저게 되냐. 그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는 작년 4월, 5월 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 거고. 다 한국 봐지? 네. 이거 아니야? 야, 우리 하는 거 봐지? 그 자신감이 생긴 거지.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 심각한 나라들 또 인터뷰했잖아. 이탈리아 보건 당국자하고 인터뷰했었어. 안 된대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다음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 돼. 응? 맞아, 실컷 이렇게 맞아, 만들어놨는데 맞아. 말이야. 예, 예. 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아, 난 근데 촛불 시민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산은 촛불 시민이야. 누가 뭐라 해도. 교수님 남은 아이스크림 드시고 들어가시죠 이제. 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 대통령이 모델을.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 돌려야지. 지도자는 국민한테 돌리는 거고, 국민은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망률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왔어요. 불안불안한 상황이잖아. 선거도 질 수도 있잖아. 여소야대로 바뀌어봐. 대통령 레임덕 가는 레임덕 거야. 되지, 레임덕. 간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국민들의 이 피와 땀으로 이제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과다. 이게 뭐냐면은 전 국민 다 재난지원금 주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넘겨봐. 이해 넘겨봐. 아니,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없어. 웅크타트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개도국이 코로나 재난에서 가장 지금 취약해요. 개도국들 중에서는 전체 국민의 1%도 지금 접종 안 된 나라도 꽤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방역을 못 하다 보니까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나라들 중에서는 관광 가지고도 먹고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관광 피해 때문에 4조 달러가 나갈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나라가 떠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힘합해서 백신 글로벌 허브 만들기로 했잖아요. 빨리 공급받고 싶을 게 아니니까 개도국들이요. 그러니까 개도국들 입장 속에서는 한국하고 친해져야지. 한국한테 조종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난 1년 사이 K방역의 결과이고 K방역의 원천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놀라운 성과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유, 자료 계속 있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3시간짜리였네. 소리 문제 그냥 넘기면 터지는 순간입니다. 라라와 상담하세요. 20여 년의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소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공간 속 소음, 음향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음향 컨설팅 그룹 라라. 지금 검색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 웃음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지고 있다. 잠깐만 보고서 부장님 집안일 스트레스를 빅병으로 떠나보내자. 배변 활동 방해,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미궁 대장사랑. 자, 다스베이다 귀염둥이 5인방 5분을 모시겠습니다.
한 명이 지각입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지각입니다. 귀염둥이 6명. 6명. 한 명 지각, 한 명 결석. 이분들 전문 분야가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쭉 터질 거거든. 첫 번째 터진 게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법정 구속 3년형의 법정 구속 됐잖아요. 종편 대마왕 양지혜 변호사께서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종편 대마왕에서 다스베이더 출연 이후 종편 정리가 돼버린. 참 아이스크림 먹고 시작해. 아이스크림. 오늘 아이스크림이에요. 장모 구속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팔려야지 이게 일단. 이거 많이 팔려야 여러분들 출연료를 줄 수 있어. 근데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인공 첨가물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인공 첨가물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거짓말.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저건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초콜릿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공첨가물 없이 만들지? 원래 아이스크림 뒤끝은 약간 느끼한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없어. 아이스크림이 뒤에가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함 있잖아요.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맛이 깔끔해. 샤베트랑은 달리 부드러워요. 샤베트랑은 완전 달라요. 샤베트는 딱 먹었을 때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입에 이렇게 있고 그냥 시원한 느낌인데 이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부드러워. 쇼핑 호스트. 잘 어울리죠?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홈쇼핑 하면 딱 되겠어. 이게 다 죄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탈지 분유. 진짜 맛있는데? 탈지 분유를 써서 지방흡수가 좋고 국산의 유기농이고 그냥 보면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주문해야겠네요. 원래 신유진 변호사님은 먹고 맛있으면 진짜 주문해요. 그 자리에서. 딴지마켓 우수회원이 된 그날까지. 자, 서울 변호사님. 이거 용기가 너무 작아요. 한 입 먹고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 먹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해석해줘야 돼. 진짜로 저는 아이스크림 이 정도 사이즈도 하나를 거의 다 먹어본 적이 거의 없고요. 단 거 싫어하고 초콜릿 맛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에 되게 까다로운데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에서 약간의 그 비릿한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 냄새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만해. 네. 자, 2015년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동업자들은 다 처벌됐어요. 공동이사장이었던 장모만 입건도 안 됐어. 요양병원 중에 일부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딱 견적을 내요. 이분이 몇 살 정도고 어디가 아파서 돌아왔으니까 몇 년 정도 사실 거고 그동안에 약값은 얼마가 들 거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딱 잡혀요. 대단히 속상한 얘기지만 사람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돈이 얼마가 벌린다는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요양병원하고 사무장 병원이 겹쳐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공장이에요. 진짜 의사도 아닌 사람 4사람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포함해서 4사람이 돈을 모아서 요양병원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수상한 거예요. 사실. 사기지 사기. 그래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2015년대 수사를 했었을 때는 이 장모만 피해자처럼 봐버린 거예요. 장모는 그냥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회수가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 일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이게 국고를 해먹은 사건이거든요.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세워가지고 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사람 수대로 따박따박 받아먹는 사기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사람만 재질이 피해자, 나빠 아주. 한 사람만 피해자일 수 있겠어요. 4명 중에 1명이 피해자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때 당시 수사가 큰 물음표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의사면을 빌려와가지고 병원에 의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병원이 어디에 주로 많느냐 하면은 파주, 문산, 남양주, 의정부 요쪽에 쫙 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 요 무렵에 요양병원들을 쫙 훑어요. 그 와중에 이 장모의 병원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영진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빠져나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검사 사위를 둔 사람. 예, 그분만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2015년이라 이미 결혼한 뒤에요. 뭘로 빠져나갔냐면 책임 면제 각서를 그 동업자들끼리 이 장모에게 써줬다는 거야. 공동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어 써줬다는 거거든. 그걸로 입건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형사 책임을
공범들끼리 각서 써준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3인조 강도를 했어. 근데 2명이 이 사람들만 빼주자고 각서를 써준다고 해서 형사가 그래 넌 강도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3년이 나왔잖아요. 지금 최고형이 나온 분이 4년이에요. 사실은 이 장모는 4년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서 변호사님이랑 장 기자님이랑 저랑 셋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아니 말단이면 그중에서 말이면은 이런 걸 써달라고 들이밀어도 에이 저리가 할 텐데 감히 어디서 네가 빠져나가려고 그래? 네, 그런데 이거를 들이밀었는데 오케이 써줄 수밖에 써드릴게요. 없다. 그러면 누구?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공범자 중에 네. 주동자급이다. 사실은 주동이다. 책임면제 각서를 써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각서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건 모든 변호사들이 다 알아요. 형사 사건에서 공범들끼리 각서 썼다고 해가지고 면책되는 경우는 없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각서를 쓰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형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각서 정도 쓰면 입건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권했던 사람. 입건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근데 그 각서였던 명분은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각서 정도 쓰면 입건 안 돼. 라는 걸 미리 알고 각서 쓰라고 했던 사람. 본질에. 형사사건의 전문가라고 봐야죠. 형사사건의 전문가면 각서를 못 빠져나가 해야 될 텐데 각서를 써주면 입건도 안 돼. 달리 말해서 라는 걸 수사기관을- 알아야 각서 정도 쓰라고 그러니까 했죠. 수사기관을 쪼물락거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일반 변호사한테 물었어봐. 각서 써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했겠지. 그런데 각서를 쓰라고 했던 사람은 야 이건 요식행위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 각서 작성 시기. 그치. 장윤진 기자가 얘기한 일제 단속이 있었어요. 예, 다 확인했어요. 만약에 일제 단속이 있었던 시점이 그 이후에 그 각서를 쓰면 자 파도가 덮쳐온다. 근데 빠줄게라는 얘기를 누가 했단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2014년 여름에부터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가 그 병원에서 이사장을 사퇴한 데가 2014년 10월인가 그 무렵이에요. 단속이 시작되고 난 직후죠. 여기 있는 분들은 각서 쓰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말도 안 돼. 각서 쓴다고 형사범죄를 누가 면해줘. 그런데 각서 정도 쓰세요. 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단속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요 사건의 본질과 딱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단속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 정도 명분이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 누구겠느냐? 그거를 부탁하는 사람과 실제 실행하는 사람은 달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건너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각서 쓴 거 줬어. 그래서 경찰서가 됐어요. 당신 빼줄게요. 아무도 안 그래. 혼나요. 이게 뭡니까? 혼나요. 혼나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검찰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찰에서 입건조차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검찰은 몰랐다라고.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그때만 해도 검찰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송치전지휘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검찰이 이거 보낼 때 불기소로 보내세요. 기소로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담당 검사가 공범자들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다른 한 명이 관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형사책임 면제각서로 불이건 처리됐다라는 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왜 이 사람은 불이건 됐지? 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입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심에서는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 사람이에요. 입건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핵심은 각서 쓰는 걸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변호사들은 다 아는데 누군가 쓰라고 했단 말이지. 그 누군가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된다는 걸 안 사람이야. 각서만으로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각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누구도 책임 면제 각서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딴 데서 본 적이 없어요. 형사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획하지 않고서야 이 각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 네, 지금. 일반적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다. 기자들이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되고 나서 그때 각서를 쓰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각서로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피했냐? 그걸 안 묻고 있어. 원래 있는 양식이 아니잖아 이게. 누군가 쓰라고 했단 만들어낸 거죠. 말이야. 만들어낸 거.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도이치모터스 건. 요 도이치모터스 건은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세 번째 사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건 자체는
다른 날 따로 다룰 거예요. 이것도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줄리 인터뷰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출입국 기록을 내가 삭제했단 말이냐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출입국 기록 얘기를 하냐.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중간에 푹 나와요. 굉장히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내가 전반부 얘기를 짧게 할게요.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는 주가 조작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어요. 경찰 내사 보고서가 아주 충실하게 있어요. 38페이지짜리가. 근데 그렇게 자세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계좌 혹은 거래소 압수수색이 없었어요. 그냥 종결이 돼버려. 이 건을 KBS 홍사훈 기자라는 분이 취재를 한 거야. 정대택 씨라는 분을 알게 됐어. 장모하고 18년째 분쟁 중이야. 이 양반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 분쟁사 포함하여 이런 건들이 무마된 이유가 뒷배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 뒷배가 검사다. 양모 검사라는 양반이 뒷배라는 정황이 어딨냐 그랬더니 양모 검사와 부인과 장모, 그때는 부인과 장모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를게요. 부인과 장모 3자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야. 양모 검사는 유부남인데, 그래서 이제 홍사훈 기자가 물어봤어요. 양모 검사에게. 가긴 갔대. 또 장모가 분쟁 때문에 다른 건으로 경찰에 진술할 내용에도 보면 가긴 갔다고 돼 있어요. 3자가 여행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여행 갔어. 모녀와 현직 고위검사가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유럽으로 열흘 동안. 근데 이 홍사훈 기자는 사생활은 모르겠고 여행 경비 누가 됐냐? 뇌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지. 뒷배라고 하니까. 여행 경비는 뇌물일 수 있잖아. 현직 검사니까. 또 하나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뭘 확보했냐면 이 장모가 양모 검사의 부인에게 기러기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어. 양모 검사의 부인에게 장모가 한화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네. 아니 장모가 왜 양모 검사 가족한테 돈을 보내줘? 이상하잖아. 이제 그 양모 검사 쪽의 해명은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제이슨한테 부탁했는데 제이슨이 장모한테 부탁했다. 근데 제이슨의 실존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제이슨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확인된 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제이슨이 없어도 이 얘기는 전부 다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이슨이 없어도 이 얘기는 스토리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갚았냐? 2,200만 원은 빌린 거 아니야? 갚았냐? 2,200 정도를 계좌에서 빼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특수활동비를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고위 간부여서 그걸로 모아서 줬다. 이거 횡령이지만 낫다고 생각했겠지. 뇌물보다는. 정말로 그랬다면.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요렇게 해명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정대택 씨는 이 세 사람이 갔다는 걸 알고 출입국 기록을 떼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야. 법원이 사실 조회를 했겠지? 법무부에서 날아온 그 결과는 양모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안 나와. 부인의 기록도 안 나와. 장모 기록만 있어. 이상해서 또 한 번 요청했대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부인의 기록은 나와. 근데 2012년부터 나와. 그 이전의 기록들이 사라져. 여전히 안 나와. 양모 검사는. 그래서 이제 홍사훈 기자가 1년 전에 취재하면서 결론은 삭제했겠냐. 설마. 요거를 본 거예요. 이 KBS 홍사훈 기자가 1년 전 취재한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삭제했단 말이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해갔죠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KBS에서 홍사훈 기자가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걸 보고 내가 그러면 출입국 기록을 삭제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삭제했단 말이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제이슨 본! 제이슨 본! 제이슨이 두 군데서 나와요. 아까 얘기한 돈 부탁한 사람은 제이슨이었다. 양모 검사 주장이에요. 양모 검사 주장이. 나는 제이슨한테 미국에 있는 와이프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왜 최은순 씨가 보냈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 다음에 유럽 여행 갈 때 누구랑 갔냐라고 했더니 당시 제이슨이 김건희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라고 제이슨이 양모 검사한테 제안을 해서 그래서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이슨을 빼도 얘기는 다 돼. 하여튼
가긴 갔어요. 본인이 다 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야. 당시 제이슨이 김건희 씨를 따라다녀가지고 자기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모녀가 가는데 자기가 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할 일이 없었나 봐. 지금 아니, 그래서- 군인하고 자식은 미국에서 검사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홍사훈 기자가 아니 그 시간이 났으면은 미국 가서 그렇지. 자녀들이나 부인을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니 그래. 물어보는데 아니 부인은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애는 보고 싶잖아. 그래서 제이슨이 실존했는가 이건 이제 사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홍상훈 기자는 여기서 멈췄어. 나도 사생활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돈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왜 2,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장모가 보냈느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대목이죠.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정말 이상해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그냥 키워드 몇 번만 두들기면 쫙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장모 검사도 갔다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 이상하잖아. 안 나올 수가 없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기자들이 못하게 된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음주 단속 걸렸을 때 빼는 걸 못하게 됐어요. 왜? 90년대 후반부터는 부는 순간 전산 입력이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무서운 시스템인데 그 절대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법무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를 했거나 혹은 법무부가 나오는데 그 기록을 법원에 안 보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정말 이상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왜 우리가 해외 여행에 집중을 하느냐? 대선 주자로 나왔다면은 그 아내가 뇌물을 공유한 사람. 만약 여행 경비를 댔거나 이 2,200만 원이 실제 장모 쪽에서 보내진 거라면 그건 뇌물이 될 수 있잖아요. 뇌물이 되면 뒷배로서 존재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까지의 법정 소송들이 전부 다 다시 살펴봐야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유한 쪽이 되는 거 아니야. 처가가 네. 검증의 대상이 되죠. 사생활은 따지고 싶잖아. 왜냐면 정대태 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렇게 뇌물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이 안 돼. 18년 싸우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그거를 장모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단순 뇌물 공유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네. 네. 다 녹았을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알뜰한 사람. 녹았을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유기농.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해 위증에 대한 재개 수사 명령을 그렇지. 내린 겁니다. 근데 대검이. 예, 이 장모가 정대택 씨랑 여러 건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2011년에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유럽 여행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록이 삭제됐다는데 아닙니다. 당신 옛날에 백모 법무사한테 돈 주면서 위증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모해 위증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옛날 것까지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있어요. 다 줄줄줄줄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정대택 씨의 인간 승리이기도 해요. 이런 자료들 다 정대택 씨가 모은 거예요. 예, 이 자료를 처음에 보면은요, 사실 반신반의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18년씩이나 가능하지? 한두 건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게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숫한 기자들을 찾아갔는데도 숫한 기자들이 갸우뚱하면서 기사를 안 썼던 겁니다. 장모 법정구속은 정대택 100패 후 1승이에요. 이제 이게 씨가 제 사무실도 찾아왔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안 찾아간 곳이 없어요, 그분이. 저도 몇 번을 만났어요, 제가. 네. 우리 김태형 기자는 거의 한 열 몇 번 만났다 그러던가? 이야기를 들어오면 억울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해. 이거 뒤집을 수 있겠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확정 판결이 그렇게 많은데. 판결이 사셨거든, 이때까지. 네, 심지어 명예훼손도 졌어. 특정하는 사람이 막 검사인데 영화도 아니고. 십몇 년 전에 2,200만 원 보낸 성금증을 어떻게 찾냐고 지금. 이 양반이 찾아놨어, 진작에. 18년 동안 쌓아놓은 기록들이 지금 다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그냥 묻힐 뻔했는데 구속이 되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올 거야. 줄줄줄줄 이어서 내려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줄리 인터뷰 있잖아요. 내용 말고 이 인터뷰가 나갔다는 자체가 최근 20년간 정치판에 벌어진 일 중에 가장 미스테리하거든. 남편이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컨벤션 효과를 한 일주일은 누려야 돼요. 근데 그날 사생활 인터뷰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 두 번째, 이걸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 자기 사생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를 기사로 보란 말이야, 남편한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기왕 인터뷰를 할 거라면 얼마든지 큰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일주일 된 신생 매체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흥분해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남편이 국회 기자실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날이야.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표정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한테 당일 아침까지 비밀로 했다는 거죠. 내 인터뷰 내용은 기사로 보시오. 부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남편한테 또 말했다고 쳐.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국회에 가가지고 모른 척한다.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건 윤석열 팀의 실력, 팀의 구성,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영부인이 되겠다고 하는 한 자연의 성정,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대목이거든. 일단 뉴스버스의 윤진희 기자가 쓴 취재 과정이 있어요. 백모 그 법무사를 찾아가지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시점은 윤석열이 기자회견할 때 맞춰서 전화한 거다.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흥분하더니 불필요한 말까지 막 했고 우리는 그걸 아무 기자나 전화한다고 받지 않을 거거든. 그럼요. 그렇죠. 미리 세팅됐다는 거거든. 그럼요. 내가 당신 전화를 받겠어.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야, 미디어를 그렇죠. 먼저. 시간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거면 KBS 1시간 달라고 해도 주거든. 그 정도 사안이면. MBC, KBS, SBS 공동 기자회견 한다고 해도 와요. 근데 왜 아무도 모르는 신생 매체를 선택하냐고. 그거는 후속 보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약속이 우리 있지 않을까. 편인 줄 알고 선택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 자체는. 기획은 정말 잘못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제가 한번 밝혀볼게요. 이게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공수가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고민했잖아. 이야, 이거 잘 안 맞춰진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 생각하는 가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 유튜브를 너무 왜 그쪽에서 떠도는 얘기들에 더 민감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그쪽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거기가 먼저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저도. 그 김건희 씨는 자기가 뒷골목에서 줄리라고 불린다. 이 얘기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게 출발일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열받는 거하고 내가 공론화 시키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잖아. 제가 유력한 가설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서기호 가설. 남편이 출마 선언하는 날, 몰래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그 출마 선언에 초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이렇게? 해냈어? 자, 그러면 왜 줄리는 초를 치려고 하나? 자기가 영부인 되기 전에 자기 엄마가 구속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에게 불행이 닥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 직감. 그래서 남편을 중간에 낙마시키려고? 딸로서 엄마에게 닥칠 불행이 직감적으로 온 거예요. 초를 쳐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만두게 포기하게끔. 하는 있죠. 포기하게끔. 엄마가 안전하려면 남편이 검찰총장으로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출마 선언까지 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초를 치려고 한 거고요. 제가 정치 출마를 해봐서 아는데 정치에 뛰어들 때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가 반대하면 출마할 수 있지만 집사람이 반대하면 출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친 거야. 만만치 않거든, 줄리가. 지지율이 안 오르면 이제 그만둘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보기에는 직감적으로 대통령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플러스 원을 하자면. 또 플러스 원이야, 거기다가? 예. 아니, 아주경제가 이마빌딩이 있잖아요. 이마빌딩 11층. 이마빌딩 9층에 지금 사무실을 찾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저 때문에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진짜. 곧 출마하겠구만. 대통령 될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캠프가 꾸려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엊그저께인가 공보팀 사람인 것 같은데 점심 무렵에 와가지고
오후 5시 정도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아니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네, 내용이.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 그거는 살짝 들어요. 캠프 내부에 관한 거는 저도 정편을 기웃거리면서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장윤진 기자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부도 좀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주 핵심 세력이 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아직은 안 들어와 있다. 본인이 법조계에서 조금 의존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검찰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정말 신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 옷 벗고 같이 뛰어든 사람이 없다. 그게 지금 입당 문제도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원인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은 지금 돈이 2억밖에 돈이 없어요. 없어요. 2억. 장모님이 대주해야 되는데. 제 가설이에요. 세상에는 아줌마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저씨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아줌마 토크가 있었어요. 아줌마 토크.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검사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이 정도 얘기를 터놓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부하 검사였던 사람의 부인이라든가 토크를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니? 네 남편이 지금 누군데? 응? 이런 토크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씩씩거리는 인터뷰란 말이야. 그 앞에 빌드업이 있어야 돼. 이런 감정은 갑자기 폭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정당화가 먼저 있어야 돼. 그 정당화는 이런 식의 토크.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 부인인데 지금 이건 아줌마들끼리 토크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줌마 토크가 선행되었다. 아니 지금 지지율 1위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점점 억울해지는 거야. 자기도. 자기 스스로 설득돼. 그러면서 그 끝에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당당히 밝혀. 이런 거 세게 나가야 돼. 그래, 세게 나가. 당당히 밝혀. 이런 거 세게 나가야 돼. 참지 마. 응? 미친 새끼들. 나쁜 놈들. 누군가 세게 나가라고 조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세게 나가야 돼. 버릇을 고쳐놔야 돼. 막 미친 새끼들 참지 마세요. 막 쫙 올라가. 그러면서 아는 기자 소개해 주세요. 누군가한테 부탁했을 거야. 세상에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왜 작은 매체를 선택했냐? 그러니까 아줌마 월드 내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줌마 월드 내에서 뭐 사리 판단을 하기에는 이 유튜브 세계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야. 이거를 KBS에 가서 말할 일이 아니야. 그 수준으로 작은 매체와 인터뷰여서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끝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작게 대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생 매체가 당첨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이진동 기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기자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 다음에 응? 짠 하고 알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다. 아저씨는 이렇게 진행을 못해요. 설사 이런 토크를 하더라도 아저씨들은 허풍이거든, 허풍. 다 죽여버릴 거야 해놓고 인터뷰 못해 절대. 아줌마 토크는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토크가 선행되고 아줌마 발상으로 이 모든 게 진행됐다. 그리고 그걸 보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요게 내 가설이에요. 저는 비슷한 생각을. 솔직히는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 난 정반대로 생각해요. 만약에 정대태 씨의 주장처럼 정말로 뒷배로 살아남았다면 끝판왕 뒷배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대통령 끝판왕 대왕마마가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걸 마다해? 그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그분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대고도 남아요 지금. 뭐 사주팔자도 잘 나왔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재판장에 가도 절대 구속되지 않아. 지지율 1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제차에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고 간 거예요. 재벌들도 법정에 출석할 때는 국산차 타고 갑니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무죄 받고 나올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양반들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뒷배가 이미 생겼어. 대통령 됐어 이미. 근데 감히 어디서 지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인터뷰. 구치소에서 잠을 못 자고 계실 것 같고. 자기는 정리해버린다고 생각한 거야. 정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캠프에 그 배우자를 관리하는 공식 라인이 없다.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매체 이런 인터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옆에서 언론이 이런 거야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인터뷰 당시 이미 분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분을 쏟아내도 좋다고 누군가가 정당화 시켜준 거거든요. 그걸 아줌마 토크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도 그렇고 그 옆에서
정면 돌파라고 조언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면 돌파가 될 거다라는 아주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도 정제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럼 뉴스버스를 택했느냐라고 할 때는 조선일보 출신이야. 확실히 우리 편으로 끝까지 챙겨줄 사람이야. 그것도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듣고 얘기를 했을 거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끌어올랐어요. 보니까. 그 대사들은 아줌마 토크에서 했던 대사들이. 그래서 평정심 유지에 실패하셨고 남편에게는 비밀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걱정하지 마. 백모 변무사한테 가서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 김건희 씨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 가져가서 주진 않고 다시 가져왔다고 했지. 그거 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주지 않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본이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튼 요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나중에 다룰게요. 내가 작정을 하고 돌파하겠어 라고 하면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줌마 토크의 상대가 누구였을까? 중간에 어려진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두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이슨도 찾아줘요. 제이슨이 있기나 한 건지. 기본적으로 캠프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없어. 부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별개야. 공식 캠프 안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검찰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를 합리화시킬 때 써먹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다. 장모가 사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했다는 건 드러났죠. 요양병원에서. 장 기자가 얘기했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게 없어요. 왜? 일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플레이를 했던 거기 때문에 주변에 검찰 후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색깔이 다른 이게 그러니까 정규군이 이렇게 조합이 된 게 아니라 이상한 데서 막 들러붙은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내 결론이 이래요. 아줌마 토크로부터 시작되었고 캠프는 엉망이며 청와대 가면 사고 친다. 크게.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잘 하려고 했어. 이런 마음. 내가 알아서 잘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초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그렇죠. 했다. 잘하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직도 사건이 많아요. 처음 들어본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어머 이렇게 많았어 할 정도로 특집으로 특집을 한번 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토마토만 끊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초반에 발동이 안 거리나요? 이분이 약간 과대망상이 있다. 아, 그래요? 전처들이요, 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첫 번째 남자로 인해서, 외도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외도의 피해자로서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 때문에 또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혼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야 한다. 아니 근데 이혼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2번, 3번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거부감이 없지 않냐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도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욕먹는 포인트 여기에 될 것 같아요. 악플 멈춰! 오늘 죽었다. 조롱이라는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게 자, 민주당에서 예비 경선이 한창이죠. 두 후보를 사상 최초로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알죠. 자, 두 후보를 동시에 모신 건 처음인데 요 뒤에 양승조 지사님은 처음 나오는 거라 따로 모셨고 근데 세 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1위 이재명에 대한 견제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송구합니다. 8명 중에 2명이 컷오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모신 분들은 컷오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3분. 네. 꼴찌 3명 중에 한 분만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잔혹한 게임이죠. 세 분이 지금 제일 하위권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예. 자, 최문순 지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대한민국 완판남. 네네네. 그거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갖고는 잘 모릅니다. 숫자가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승조 지사는 1도 안 나오더라고.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우선 서로에 대해서 칭찬 한 번만 해주시죠. 저도 2010년에 이제 도지사를 해봤는데요. 종합행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강원도정을 꿋꿋하게 이렇게 완판남으로 지켜오시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 또 완전 매기 역할을 하고 계셔요. 제일 긴장하는 사람은 접니다만은. 자, 칭찬 한번 하셨고. 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뭐 그야말로 이장에서부터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이걸 다 하신 분이 전국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일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독한 소리 잘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을 잘하실 분은 김두관 후보님이신데 지금 항상-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대방보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본선에 올라가야 된다. 김두관 후보님하고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명은 떨어져야 돼요. 2명 떨어져야 돼요. 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결론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네네. 한 사람 통과한다면 내가 돼야 된다. 네, 그 나이가 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는 거. 제주도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죠. 네, 지역 구도를 한번 깨는 선택도 어떻게 했느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인구가 적어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셔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경상도 쪽에 인물이 그리 없어가 저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김경수 지사도 양보하시지. 또 김부겸 총리도 제 잘하라고 또 총리로 들어가 버리셨지. 뭐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참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본선에서 이기려면 전국에서 각각 다 주자가 있어야 되죠. 도별로. 네. 지금 호남 주자분들이 세 분이거든요. 박용진 의원하고 두 분 총리님하고 가위바위보 해가 거기도 한 분으로 하고 우리 경상도도 세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님 또 이재명 지사님. 자, 전혀 본인들의 본선 진출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이낙연 1강 1중은 맞죠? 예, 그렇게 봐야죠. 1강 1중 두 분의 강점, 약점 하나씩만 얘기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추진력이죠. 추진력 하나는 알아주셔야죠. 억강부약이라는 슬로건으로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청년 수당도 하셨고. 그러나. 예. 본선 경쟁이 저보다는 약한데.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뒤집기 하실 예정입니까? 본선에 간다면? 경상도 전체가 1,300만인데요. 실제 경쟁력을 입증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출마해서 11년 전에 53.5로. 그건 11년 전 지지율이 아니고.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하고 저하고 1%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송 토론을 3번 하셨는데요. 최문순 지사님이 워낙 MBC 사장 출신이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세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계시고 저는 정체에 있고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안정감이 있으시고 오랜 경륜, 경험
역시 도지사 하시고 총리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단점은 이제 안정감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안정감이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데 저 총리님 좀 흉을 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4.7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든 선거를 진두지휘했는데 네. 그 선거 결과가 또 그렇게 되고 해서 전략적인 판단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자, 지나치게 안정감이 있다. 이재명 지사의 장점과 단점 뭡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단점이 좀 불안하게 보인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한 팀이거든요.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장점은 또 뭡니까 그러면? 장점은 이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두 개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역동성이 있는데 불안한. 네. 이재명 지사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거든요. 네. 지도자 평가에서 아주 1, 2를 달리고 공약 이행률이 보통 10중 8을 하기도 힘든데 10중 9를 했더라고요. 저도 도지사하고 군수를 해봤지만 공약을 잘 이행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공약 이행률이 높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저는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니, 자기 자랑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그렇지. 공약 이행률이 낮게 된 거죠.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신뢰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진짜 경쟁자는 이재명, 이낙연이 아니라 지금 양승조 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양승조 지사님은 안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양승조 지사님 처음 나오는 거라 혼자 나오실 건데, 자 그러면 진정한 경쟁자 양승조 지사님에 대해서 우선 너무 성실하십니다. 너무 성실하세요. 모든 도정을 다 끼고 있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끼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설명을 하시는데 듣는 대중은 그걸 수용할 준비들이 좀 덜 돼 있으시고 전달력이 약하다. 네. 너무 이제 성실하신 분이시다. 네. 양승조 지사님은 저출산 양극화 또 불평등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시면 딱 좋겠는데 송구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서 문 대통령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죠. 아, 그렇습니까? 포인트 적립용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40%거든요. 그 유엔 개발 계획 기구입니까? 개발도상국에서 57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리더십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업적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코로나를 잘 잡으신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경제를 잘 지탱했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렇죠. 세계 어떤 나라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 적이 없을 거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6위 안에 들어가면 따라잡아야 할 분들이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요 분들은 비판을 주로 좀 해주십시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도토리 키재기 상태고 그 다음 단계로 TV 토론이 계속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될 거다. 선두 그룹 2명 있고 요 중간 그룹. 요 중간 그룹에 가장 저 사람 내가 제낄 수 있다. 그 중에 좀 제일 만만한 분은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광재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쑥 올라갈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 정도면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삼고. 자,
김두관 의원님은 1차 표적이 누굽니까? 저는 아무래도 우리 박용진 후보를 저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감세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이 영구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박용진 후보가 이제 5월 9일 날 제일 먼저 대선 출마를 선점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준석 흐름하고 약간 이렇게 올라타면서 지지가 꿍충 뛰었는데 제가 비공식 여론조사를 본 게 당원들은 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오이자를 내놔야 될까요? 일단 올라간다면 1차 타겟은 정세균,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어떤 검찰 의미에서? 개혁 때문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예. 또 갇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만만한 후보입니다. 저한테.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좀 만만하죠. 정세균 총리님을 좀 잘해서 뛰어넘어보고 싶고 또 뭐 크게 한번 싸워보고 싶고 그렇죠. 박용진, 정세균, 최문순 지사님은 정세균, 추미애. 뭐 박용진도 뭐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제가 3등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최문순 지사님이 지금 3등 정도 눈앞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그 세 사람 제끼면 바로 3등. 이번 레이스의 목표는 3등이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일단 이낙연 공락은 아직 생각 못 하고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다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은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문순 지사님은 근데 단계별 계획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냥 6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 바로 2위로 점프를 해서 바로 2위를 결선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결선을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볼 그 수 2위를 하는 전략이 뭡니까? 여기서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1위가 될 확률이 높죠. 결선 갈 확률이 높죠. 네. 혼자 50%를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2위부터 6위까지가 있잖아요. 이분들 사이에 합종 연행이 이제 일어날까요? 추미애 후보께서 이재명 지사를 다른 분들이 많이 공격을 하니까 엄호를 하셔가지고 한간에 이제 추미애 이재명 연대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뭐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뭐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 연대할 수도 있고 예. 또 2등을 이낙연 총리가 했다 치면 5위 하거나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김두관 의원님이 3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연대하자는 제안이 있을 때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면 살짝 그쪽으로 줄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위 한 후보 말고는 5분인데 예. 5분이 완전 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분은 나는 1위 한 사람하고 연대해서 1위를 확고하게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합종 연행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사님은 그럴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눈치를 보면 이재명 추미애가 한 패, 그 나머지 한 패. 이렇게 두 패로 지금 거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님은 살짝 이렇게 몸값을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2대4로 나눌 것이다 아마도. 지금 토론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네. 지사님도 본인이 2위를 하던 본인이 6위를 하던 본선에 올라가면 어쨌든 결선 투표할 때 어느 한 편에 서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봐야죠. 우리가 8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득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하면서 저절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다음 두고 봐야 될것 주면은 같습니다. 컷오프 통과한 6분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죠? 네, 다음 네. 주.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시작이 되는 8월 거죠? 7일 8월 7일부터. 9월 5일에 네.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넘으면 그냥 확정되는 거고 안 되면 5일 뒤 9월 10일에 결선하는 거고. 자, 본인만의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를 한번 어필해 주시고 네. 만약에 6인 안에 들어온다면 네,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시겠지만 6인 안에 못 들어온다면 아마도 이제 만담하러 나오신
해설자로 불러주시면 해설자로. 두 분 다 탈락하면 두 분 모두 만남 커플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6위 안에 넣어주는 게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거 우리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표 주자들이 끝까지 완주해 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인식하셔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하나씩 살려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강원도 네네. 나 살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에서 김두관이 빠지면 정말 않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두관이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가 되면 100만 이 통장들이 다 찍기 때문에 그 100만 표 차이로 그래 우리가 내가 들어본 것 중에 3월 9일에 근거가 빈약해.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통장을 경험한 사람이 100만 되는데 네. 그 100만이 다 의원님을 찍을 것이다. 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2년에 제가 경남 도지사 나갈 때는 이 통장들 한 사람도 안 찍어줬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이 통장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를 찍었어요. 2010년에 제가 53.5로 당선될 때는 경남에 있는 모든 이 통장들이 찍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 찍어서 내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최초의 야권의 도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 기댈 때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 권리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권리당원들은 전혀 여론조사에 지금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전혀 안 잡힐까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하시죠. 네. 안 해요. 두 분 다 올라가든 두 분 다 떨어지든 한꺼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여튼 두 분의 운명이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두 분 한꺼번에 섭외하지.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양승조 지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은 S였습니다. 자, 최약체 3인방. 인정하시죠? 글쎄 10년 전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근데 다른 후보들은 출연 섭외 오거든요. 지사님으로부터 연락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예. 본선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그때 모셔도 되는데. 네. 예. 아슬아슬한 분들은 이번에 안 모시면 모실 기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연락했어. 예. 변호사셨고. 네네네. 열린우리당 시절 2004년에 정치 입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당 최초의 충남 내리사선이에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인재, 네네. 불사조 이인재와 맞붙어서 승리하시고 충남 도지사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출마하신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죠? 5번밖에 안 돼. 여태까지 나가신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선거 불패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건선 탈락 1순위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럼 대선 출마의 변부터 지금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생각이 좀 진지하게 좀 있죠. 대한민국에 3대 위기 요인이 있어요.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의 3대 위기가 있는데 은혜를 준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불이 났는데 그걸 목격하고 인식하는 으로서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네. 불이 났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밖에 나오고 함께 불을 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출마의 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니까 내가 출마해서 위기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들 굉장하잖아요. 네, 굉장하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14년 했습니다. 근데 12년을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정의 정책으로 수립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 느낀 게 이게 전국 정책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주장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죠. 김두관 최문수는 어떻게 제끼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우리 김두관 지사는 이장 신화가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최문순 지사는 잘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늘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분들이 부족한 지점은 뭡니까? 부족한 점을 제가 어떻게 지적하겠어요? 최문순 지사도 10년 지사하셨는데. 물론 그 도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보다 많이 했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그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비례 2년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정 경험이 10년이 넘는 사람하고 법의 같은 거라든가 깊이는 좀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10년 이상 했고. 그러면 김두관 의원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주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예선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죠.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세 분 중 한 명이 2위 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확실히 모르죠. 자, 그러면은 본인의 예상 순위는요? 저는 하여튼 컷오프는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6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타선위원회 당연히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김두관 지사 의원님이나 최문순 지사님도 지역적 연구가 확실히 있지만 저도 또 충청도라는 연구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충청 대망론의 주자로 불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좀 언어 도단이라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최소한 태어났던지 아니면 학교를 다녔던지 거기서 생활을 함께 했던지 아니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야근을 함께하고 그분들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점이 있어야 그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충청 대망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띄우고 있는데 왜 충청 주자라고 말을 하죠? 아버님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셔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이 거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던지 초등학교를 나왔던지 유치원을 나왔던지 아니면 생활해봤던지 아니면 충청인과 함께 이웃이랑 함께 싸워봤던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거기서 오래 했다든지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도 충청권 대망론의 적임자라는 누가 주변에서 얘기하면 아마 약간 쑥스러울 거예요. 양심 있으면. 양심이 있다면. 안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 가면 협정 연행할까요? 결선 투표 가면 자연스럽게 1, 2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이 되겠죠. 한 곳으로 100% 뭉치는 경우는 어렵죠.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는 1, 2위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대체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합해서 겨루는 상황은 많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지사님도 그럴 경우라면 1, 2회 안에 못 들어간 상태라면 누구를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그 상황이 되면 아마 지사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긴 할 것이다.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선택하는 수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6명 안에 들어간다면 제일 만만한 후보가 누굽니까? 사실 만만한 후보가 어떻게 있어요. 그 지금 8명이 몇 면을 봐도 그렇게 만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6명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남아 있을 법한 후보들 중에 저 사람은 내가 제칠 수 있을 것 같다. 제친다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는 분은 제가 반드시 좀 제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맞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뭐 박용진 후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그분이 뭐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이 컸고 결국 어떻게 표현해도 부자 감사해요. 법인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요.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51%가 안 됩니다. 네. 더구나 법인은 이 매출액 순위로 1%가요. 80%의 소득세를 차지해요. 네. 그러면 0.1%만 해도 벌써 62.5%거든요. 법인 소득세를 인하한다. 그럼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법인세를 인하한다 해서 투자가 더 되느냐? 그 점도 전 동의할 수 없다. 또 소득세 문제도 박수 치려고요? 예. 오히려 법인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것을 중소기업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득세도 상위 10%가 한 72.5%를 냅니다. 네. 소득세를 인해 누가 혜택을 보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요. 근로세 내시는 분이 한 47%, 한 38%는요. 소득세 1원도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냅니다. 10%가 7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커다란 혜택을 주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게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이요. 10대 재벌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얼마인데요. 네? 그 한 800조입니다. 800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로비를 해서 투자합니다. 아무리 법인세가 높다 하더라도요. 6명 안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제끼고 싶은 후보가 박용진 후보다. 일단 제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을 절대 인간적으로 제가 뭐 디스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예요. 후배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본 분 중에도 여론조사에 응할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는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20년 3월 달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청년들은요. 80%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인에서는 20년에 2월 달에 그런 발표를 해요. 60%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 혈 때문에 이민 가고 싶대요. 사회 양극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게 양극화예요. 저출산 문제는요.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충남도정에 많이 반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번 양손주를 봐주시고 한번 선택해 줍사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통과하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거예요? 예. 예. 자, 도토리 대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세월 다시 모시기로 하고 대선 때가 되면 자기가 지지한 후보의 감정이입이 일어나죠.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니까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선을 어떻게든 넘게 만들려는 가짜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왔고 이번에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경선 후에 최종 후보에게 지지가 다 모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 서로 갈라지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감격하고 흥분하세요. 근데 그 흥분을 다른 후보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쏟게 만드는 거, 이게 가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는 자들이 범인이고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구독자 100만을 가야 되겠어. 여기 온 사람들 중에도 구독 안 한 사람 있지? 내 눈을 똑바로 봐. 항상 손 들라고 그러면 있더라고. 평상시에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 필요해. 긴급하게 방송을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자, 본인이 이미 했으면 이제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구독을 시켜가지고 100만을 돌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월말 김어준도 구독하고. 구독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